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는 반도체예요. 네네 닭반. 네네. 저는 이걸 아직도 닭반.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반도체 성장률이 네 19%인가? 네네 네, 그렇게 더 훨씬 상향 더 조정됐죠. 크게 네. 성향이 조정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와 올해도 역시나 반도체 해다라는 그런 추측이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반도체 하면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슈퍼사이클. 그렇죠. 이 슈퍼사이클은 대체 뭔가요? 슈퍼사이클이라는군요. 네. 메모리라는 게 전 세계에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40조? 그 중에서 6대 4 정도로 디램이 한 6, 낸드 플래시가 4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메모리 전체에서 한 60% 정도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보통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네. 디램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낸드 플래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디램이라는 거는 네. 지금 과점 체제예요. 세계 업체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뭐요? 예전에 치킨 게임 하면서 네. 후발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졌고요. 지금 세계 1등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2등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마이크론. 네. 여기가 그냥 다 먹고 있는 네, 거예요? 거의 다 먹고 와. 95% 정도 먹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새로운 뭐 경쟁자는 들어올 길이 이제는 없네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네. 예, 본질을 해도 못 이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장이 아직 혼란해요.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점유율을 네.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6위, 7위 사업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20% 정도 점유율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 거고요. 일본에 옛날에 도시바라는 네. 회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도시바에서 그 낸드 플래시 사업을 분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키옥시아라는 네. 회사예요.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그 웨스턴 디지털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두 개 합쳐서 한 31% 정도 점유율이 됩니다. 2등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네, 이 디램. 이 시장 자체의 그런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언제 네. 생겼냐면요. 90년대에 처음 생겼어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PC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각 가정에 PC가 한 대씩 보급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디램의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그때 네.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영업이익률이 60%, 70%까지 야. 나왔어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네. 그때가 이제 1차 슈퍼 사이클이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노트북 PC가 또 수요가 맞아요. 늘면서 이젠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슈퍼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모바일용 디램이 또 슈퍼 사이클이 왔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슈퍼 사이클이 언제냐면 클라우드 시장이 막 생기면서 네네. 2017년, 18년 화학 업체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MS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잇따라 투자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슈퍼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올까요? 올해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좀 위축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덜 팔았던 걸 올해 많이 팔겠죠. 네.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죠. 수요자들이 왜냐면 확 그때 늘어나요. 셧다운 되니까 그 아. 대리점 자체가 문 닫아 버리니까 못 샀던 사람들. 네. 특히나 인도 이런 데는 거의 셧다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수요가 한 두 자릿수 대 네. 성장률, 이게 몇 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거고, 서버라는 거는 네. 계속 켜놔요. 서버. 서버는 네, 서버 클라우드에 24시간. 그렇죠. 계속 돌아가면 얼마나 빨리 마모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슈퍼 사이클 때 투자했던 2016년부터 17년, 18년 때 투자했던 서버형 메모리들이 네. 이제 닳기 시작하겠죠. 그럼 교체 수요가 일어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 트래픽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또 수요가 또 그렇죠. 늘어나. 그러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2017년, 18년보다 네. 어떤 슈퍼 사이클의 임팩트, 그러니까 강도는 좀 약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다. 왜냐면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 되면 2025년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그렇죠. 막 높진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사이클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코로나로 이게 인해서 아니라? 이게 이연되면서 이 사이클이 중첩돼 버린.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아니라 요렇게. 그렇죠. 그게 사실 주가에는 더 좋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번에 네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올랐었는데 네네. 앞으로 이렇게 푹 꺼질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으로 보면 네. 이게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르면서 이거 고점 아니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막 좀 약간 전전긍긍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고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디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디램이 있고요. 네. 그건 이제 LPDDR이라 그래요. 로우 파워.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겠죠.
모바일에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버형이나 PC에 쓰는 D램은 그냥 DDR이라 그래요. 스마트폰 D램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분기당 내고를 해요. 반도체라는 게 스팟 가격이 있어요. 스팟 가격은 일반 그냥 이제 그 우리 용산 이런 데 가면 네. 그 용팔이 형들이 파는 가격 그게 이제 스팟 가격이고 스팟 가격? 그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공시를 해요. 보통 스팟 가격이 있고 고정 거래 가격이 있어요. 네. 이렇게 큰 전자업체들이 사는 고정 거래 가격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보통 스팟 가격이 일정 기간 있다가 고정 거래가에 반영이 되는데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당 내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서버형 같은 경우는 월마다 내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버형 반도체가 1분기에 5%가 올랐어요. 네. 디램이. 그리고 2분기에는 10에서 15%가 더 오를 것 올라요? 같아요. 그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분기 내고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계속 오른다 하는데 네.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요. 네. 2017년, 18년 때 가격보다는 지금 뭐 거의 반값 그래요? 이하 수준이에요.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님이 반도체 닭반 그렇죠. 닭반 네. 하셨구나. 그래서 작년에 닭반이라고 했었죠. 닭반, 네. 반도체는 네,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차이인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메모리는 기억하는 거, 비메모리는 안 기억하는 거? 네. 맞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단어예요. 왜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또 다 비메모리 하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어떤 반도체 시장을 100이라고 보면요. 네. 한 70% 정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메모리인 거고 30% 정도가 메모리예요. 그러면 70%의 비메모리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CPU,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네. 연산 장치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로 유명한 GPU,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오감이라 그러죠.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다 네. 하는 아날로그 반도체들이 있어요. 우리 카메라에 쓰이는 CMOS 이미지 센서 이게 네. 대표적인 거죠. 아날로그 반도체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도 있고 네. PMIC도 있고 딱 이런 것들 다 뭉뚱그려서 비메모리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게 메모리 네네. 반도체고 네네. 그 나머지가 다 비메모리인 비메모리라고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겠구나. 이러니까 네네. 또 쉽다. 그렇죠. 네. 그럼 삼성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게 네네. 메모리 쪽. 그렇죠. 디램에서도 1등이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1등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네. D램이랑 이 낸드 플래시 차이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 컴퓨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쓰는 컴퓨팅의 기본이 폰 노이만 구조인데요. 네. CPU가 있어요. 연산을 하는 우리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거죠. 네. 연산 장치가 있고 어떤 데이터, 우리 영상이나 사진이나 어떤 각종 텍스트들을 낸드 플래시,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하죠. 저장하는 거. 네. 그게 낸드 플래시. 네. 그런데 이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그 낸드 플래시가 못 따라와줘요. 읽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병목이 생깁니다.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 D램이라는 읽고 쓰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상단에 CPU가 있고 그 가운데에 D램이 있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컴퓨팅의 기초인 거고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도 하고 막 영상을 보고 이러면서 CPU에다가 또 GPU라는 게 붙었고요. 그래픽 카드. 네네, 그렇죠. 우리 그 그래픽 가속, 네네. 그래픽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GPU라는 게 90년대 후반에 생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 한해서 이야기지만 CPU하고 GPU가 있는데 여기에 NPU라고 해서 뉴럴 엔진, 또 새로운 프로세서가 붙었어요. 그래서 D램하고 낸드는 그대로고 네. CPU, GPU, NPU 이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양 볼 때 그렇죠. 이것도 얼마 전에 M1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뉴럴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네. D램이라고 D램 뭐지 했는데 그 램 저장 장치 그 맞아요. 램을 네네, 맞아요. 말하는 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네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컴퓨터 이렇게 네. 쓸 때 여러 가지 창을 띄워 놓잖아요. 네. 이거는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가죠. 음. 그래서 휘발성이에요. 네. 그래서 D램은 휘발성이에요. D램은 휘발성. 보통 그런 것들은 D램에 저장돼 있다가 전원 끄면 없어져요. 없어지게.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이에요. 계속 그래서 저장이 되어 네, 있게. 대신에 근데 읽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슈퍼사이클을 대비해서 고성능 SSD를 네네. 새롭게 출시를 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네. 뭐예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네. 기존에는 우리 하드 디스크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하드 디스크. 네. 예전에 우리 플로피 디스크는 못 보셨죠? 이게 저 알아요. 초등학생 때 썼어요. 플로피 디스크. 그게 네. 자기
자기장을 가지고 이제 읽어서 여기 플래터에 있는 거를 이제 읽어서 네. 자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읽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그 하드디스크였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HDD라고 그러고요.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 HDD가 SSD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굉장히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키면 부팅 굉장히 느렸죠. 맞아요. 네.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SSD로 바꾸면 그래서 굉장히 빡 빨라집니다. 그렇게? 그렇죠. 아. 요즘에 그냥 PC 열면 바로 그냥 맞아요. 앨범 같은 바로 경우는 켜져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인터페이스 속도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 SSD의 침투율이 네. HDD 대비해서 한 18%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둘 다 쓰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비트당 단가가 네. HDD가 훨씬 쌉니다 아직. 아. 그래서 서버도 아직 HDD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근데 점차 이제 SSD로 바뀌는 거죠. 낸드 플래시가 이제 비트당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eMMC라고 해요. eMMC.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이게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네. 용량도 중요하지만요. 컨트롤러라는 게 붙어요. D램은 그 자체로 어떤 성능을 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그 낸드 플래시와 어떤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낸드 플래시는 책장이라고 그럴게요. 네. 도서관에. 그러면 책장이 많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을 저장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컨트롤러는 사서입니다. 사서가 여기 아, 네. 딱딱딱딱딱.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는 네. 읽기 쓰기 속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만약에 한 500번 읽고 쓰면 셀 자체가 수명이 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골고루 써야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배분해주고 이렇게 이제 또 읽어오는 속도와 사서가 똑똑해야지 빨리 찾고 책을 그쵸, 그죠? 그쵸. 다시 꽂아놓고 이런 것도 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인텔입니다. 그게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그 기술이 떨어져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고문을 인수한 겁니다. 아, 이번에 기사 봤어요. 네네.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를 인수를 했다. 네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삼성을 막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을 뭐 네. 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일단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도 이제 10%에 불과하고요. 그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한 10조 정도의 현금을 썼잖아요. 지금 캐파가 한 80K 정도가 돼요. 네. 80K, 월 80K 정도 되는데 그걸 인수함으로 인해서 160K가 그럼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죠. 직접 투자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생산 설비 깔고 하는 거니 바로 이렇게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텔의 어떤 SSD 컨트롤러 기술을 가져와서 그동안 하이닉스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그 애플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서버향, 엔터프라이즈 향이 이런 쪽은 좀 못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술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온 거죠. 인텔은 왜 팔았어요? 인텔도 반도체 쪽에서 지금 어쨌든 그래도 1등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인텔은 그 낸드 플래시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CPU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쵸. CPU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미세공정 기술이 몇 년째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중요한 부분의 그 핵심 사업을 키워야지 덜 중요한 사업은 팔아서 여기에 있는 캐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R&D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맥북용 CPU는 인텔 걸 쓰다가 맞아요. 그죠? 저희 그거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네. M1.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탈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빵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도 자꾸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칩을 설계해서 TSMC에다 맡겨서 생산하며 계속 그러면 인텔 칩을 안 쓰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텔이 더 좋은 칩 성능을 끌어올려야지만 이런 이탈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팔아서 어떤 핵심에 집중하겠다. 반도체는 그동안 좀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너무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렇죠. 항상 그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막 가격도 폭등하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대체 그 왜 변동성이라는 게 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공급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수요적인 측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메타버스,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서 막 그렇죠. 나온 단어예요. 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제 언택트 때문에 이런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생길 줄 몰랐죠. 이런 수요가.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측 불가능했어.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원래는 10년 뒤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한 5년 맞아, 뒤로 코앞이야, 당겨져 이제. 버리고 그렇죠. 네. 수요가 굉장히 빨라진 압축적으로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AR, VR이 갑자기 또 많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 또 반도체 덩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수요들이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몇몇 제한된 업체들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점 체제로 재편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시장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이유가 있나요? 가만히 가격이- 있어도 가격이 올라.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오, 너무 땡큐. 그렇죠. 그 시장 어떤 수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요를 대응을 못하면 다른 경쟁사 가져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못 가져가. 그걸 못 가져가는 구조인데 굳이 땡큐. 이거를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냥 기다려야 돼. 다른 회사들 그것도 이제 너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반도체 공급 자체가 안 돼서 세트 수요 자체가 좀 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이런 고마진 장치를 가져가면 훨씬 좋은 상황인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설비 셋업하고 뭐 공장 만들고 장비 깔고 수요를 잡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또 잔뜩 투자를 해놨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독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시장이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투자한 거? 갑자기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네.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가 어떤 파운드리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네. 이 삼성이 메모리 쪽에 1등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하게 됐을까요? 네. 뭐 인텔도 있었고 네. 일본이나 미국 쪽이 반도체 쪽은 원래 예전에는 더 잘 됐었잖아요. 원래 디램을 개발한 회사는 인텔이에요. 그 인텔이 개발했는데 일본한테 뺏겼습니다. 왜냐면 인텔이 디램을 개발했는데 네. 일본이 수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네. 일본 반도체 업체들 막 따라오면서 인텔은 수율이 50%밖에 안 나오는데 일본 업체들은 80% 내니까 그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텔은 디램을 포기했고요. 그러면서 CPU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인텔은 이제 인텔 인사이드가 시작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계속 디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1980년도 네. 이병철 회장이 독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본이 코스럼 쳤겠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네. 1983년에 삼성이 64K 디램을 생산합니다. 야. 3년 만에 선언을.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흥 공장도 6개월 만에 지었어요. 그래서 스피드의 한국이죠. 빨리.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이 싫어하죠, 엄청. 싫어했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4K 디램 가격이 3달러였어요. 그거를 30센트까지 낮춰버립니다. 일본이요? 네, 덤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발 업체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가격을 막 낮춰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냈겠죠, 네. 삼성이. 엄청나게 적자를 내서 그러면 너 반도체 사업 접어 이런 거죠. 그때 삼성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낮춰요? 일단 두 가지 트랙을 했어요. 네. 일단은 기술 가지고 빨리 극복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류 어떤 웨이퍼 사이즈가 네. 당시에만 해도 6인치가 메인이었는데요. 8인치로 빨리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 가격 경쟁을 따라가고 또 하나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로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일본이 이렇게 덤핑을 하면 결국은 미국의 전자산업에 독이 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왜냐면 이게 한 국가가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초가 되는 반도체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굉장히 그렇네. 공포스러웠던 거죠.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슈퍼 301조라는 그 일본 반도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왔냐 그러면 플라자 합의의 네. 앵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환율 협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일본 반도체를 작살내버린 거예요. 지금이 이제 미국이 중국 그 반도체 굴기를 네. 작살내듯이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램의 90년대 이제 디램을 우리가 세계 1등을 장악한 거고요. 낸드 플래시는 도시바라는 회사가 개발한 네. 거였어요. 오. 그 전까지는 다 하드 디스크를 썼겠죠. 네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또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기술 빨리 올라와서 낸드 플래시조차도 이제 1등을 잡아버린 거죠.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기술 경쟁력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구원들이 열심히 밤새고 네, 기술 개발한 네.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어쨌든 네네. 간 엄청 빠르게 그걸 따라잡는 그렇죠. 맞아요. 거잖아요. 오히려 네. 이제 원조 업체들보다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네. 모르겠어요. 또 국뽕으로 흘러갑니까? 아 진짜 국뽕을 안 맞을 수가 없어. 반도체 얘기하면. 정작 국뽕 독자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우리 쪽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DR5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설계 방식이 바뀌는 거고 성능도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설계가. DDR5 같은 경우는 이게 인텔하고 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 인텔은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외계인 고문 이야기 틱톡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렇죠.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 쪽에서 너무 경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AMD나 이런 후발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해는 설계를 바꾸고 네. 한 해는 공정, 미세 공정을 바꿔서 틱톡 전략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앞서 나가니까 후발 업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인텔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한 6, 7년 전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4나노에서 10나노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인텔은 14나노에 머무를 동안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다 한 자리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너무 기술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경영자들이 계속 와서 기술보다는 마케팅이나 이런 재무 쪽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핵심 연구원들이 많이 나가고 불과 6, 7년 만에 지금 인텔 CPU에 맞춰서 DDR4에서 5로 이렇게 설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드디어 올해 이제 10나노 인텔 칩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DDR5가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나온 게 아까 이야기한 DDR5구나. 폰 노이만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CPU 성능이 올라가지 못하면 네. D램 그 표준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엘더 레이크라는 인텔의 새로운 10나노 CPU가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올 하반기부터 DDR5라는 어떤 D램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게 되면 또 어떤 변화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속도, 읽기, 쓰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야, 그리고 지금도 빠른데. 그렇죠.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DDR4가 한 1.2V 정도의 작동 전압인데요. DDR5는 1.1V. 그러니까 한 10% 정도인데 이게 뭐가 커 그러지만 전 세계 전력 소모에서 10%가 준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네. 그렇죠. 아.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D램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넷다이 크기가 15% 커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300mm 웨이퍼가 있어요. 그죠? 300mm 웨이퍼가 있으면 기존에 칩을 100개 생산하는데 미세 공정을 하면 120개 생산 늘죠. 그죠? 네. 다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100개 생산하던 걸 미세 공정을 하니까 미세 회로가 더 작아지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네. 있죠. 그러면 다이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DDR5는 기존에 100개 생산하던 건데 15%가 줄어요. 오히려 왜요? 공급이 반대로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기존의 수요는 타이트한데 네. 공급은 더 줄어드네? 그렇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아. 그게 미리 선반영돼서 가격이 오르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괜찮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미리 막 땡겨 놓으려고 아. 하겠죠. 네. 성능에 맞추기 위해 크기는 클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크기가 커지고 공급은 줄어들고. 그렇죠. DDR4에서 DDR5로 다 바뀐다 그러면 전 세계 공급량이 15% 줄어들 수. 아니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수요가 가뜩이나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죠. 공급이 우리 줄어든다고요? 얼마 전에 코인 때문에 GPU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D램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 만약에. 대란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 반도체로 인해서 뭐 공급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쨌든간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수혜받는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네네. 일단 엄선해서 네, 엄선해서 고르고 골라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장비주들이 좀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예. 핵심적인 이제 업체가 PSK라는 회사는 네. PR 스트립이라 그래요. 이렇게 노광 공정에서 그 포토레지스트 네. 라는 걸 이제 도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막지를 나중에 씻어내야 돼요. 떼내야 되거든요. 그걸 스트립 장비라 그러는데요. 그게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세계 이제 1위? 주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아파트처럼 쌌잖아요. 네. 그러면 PR 깔고 다시 벗겨내고 PR 깔고 벗겨내고 계속 해야겠죠. 네. 176단이면 176번 해야겠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PR 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그러면 벗겨내기 전에 그럼 까는 회사 PR이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그 밑에 하드 마스크를 증착을 또 임시 막지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증착하는 회사가 테스라는 회사예요. 테스. 그리고 원익 IPS라는 회사도 이 증착, 세정 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분자 단위까지 이렇게 증착했는데 176단을 굉장히 높게 쌓으면 안 되겠죠. 네. 반도체는 굉장히 경박 단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자층 단위로 굉장히 얇게 이렇게 이제 입혀야 되는데 ALD라 그래요. 그런 쪽 장비를 하는 게 원익 IPS. 지난번에도 원익 IPS는 네네. 예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그렇죠. 기억이 예, 있던 것 같아요. 항상 네. 좋게 보는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유니셈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
그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유독한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공기를 정화해주는 스크러버라는 장비, 열 처리하고 나서 칠러라는 장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KC텍이라는 회사는 CMP 슬러리라는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CMP라는 게 뭐냐면 화학 비계적 연마라고 그래서요. 이 반도체라는 게 표면이라는 게 증착을 하고 나면 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 위에 막 알갱이 같은 거 뿌려서 막 갈아서 네.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장비와 소재를 하는 회사가 KC텍. KC텍. 예, 그리고 DNF라는 회사는 그 프리커서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D램에다가 기존의 하이K 메탈 게이트라고 해서 HKMG라는 소재는 비메모리 쪽에만 썼어요.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D램에다가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DNF라는 회사.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그 회사는 반도체는 굉장히 유독한 가스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PR,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그 PR 스트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재를 하는 게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테크윙이라는 회사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 반도체 표준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그 물류 장비가 바뀌어야 돼요. 표준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수혜보는 회사가 테크윙. 테크인. 예, 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워낙 수혜받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이제 개미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네.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거 3개만 좀 꼽아주실 수 네.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 장비 중에도 좋은데 안 가져온 회사들도 많아요. 아. 뭐 사실 제우스나 뭐 이런 네. 회사들도 되게 좋은데 이번에 덜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빠진 것들 위주로 괜찮은 소개해주셨구나. 회사인데 이렇게 조정이 좀 네. 있었던 회사들 중심으로 가져왔으니까 뭐 조금 특정 종목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적은 돈이라도 좀 깔아놓으면 네. 반도체 이런 섹터가 갈 때는 다 같이 가거든요. 아. 네. 이런 섹터 투자할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종목도 분산하고 시간도 분산하고 아.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가 올해도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올해는 자율주행차 네. 이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또 본격적으로 기대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를 네.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생각할게요. 피차폰. 그리고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다 생각할게요. 네. 그러면 자동차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 스마트카가 되면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도 200개, 300개의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그 굉장히 저성능 반도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 HPC라 그래요. 하이 퍼포먼스 PC. 네. 컴퓨터 이제 슈퍼컴퓨터 수준의 어떤 그게 돼야지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15억대 정도 돼요. 네. 15억대인데 D램만 놓고 보면 한 6GB 정도를 써요. 6GB 정도를 쓰는데 자동차 시장은 1년에 9천만 대 좋으면 한 1억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250기가 정도를 써야 됩니다. 와. 그렇죠. 비교가 안 그러면 돼. 거의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기는 훨씬 더 거라고 큰 볼 수 시장이네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어떤 달리는 서버라고 네. 생각해야죠. 바퀴 네. 달린 컴퓨터. 그리고 이게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소프트웨어 기술이 좋아서 굉장히 최적화해서 좀 이렇게 얄밉게 잘 쓰잖아요. 그러면 중국같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떨어지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해요. 하드웨어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하드웨어 스펙.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하면서 기억나시나요? 네.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진영들이 뭐 쿼드코어, 옥타코어 했는데 애플의 듀얼코어보다 벤치마크가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애플같이 소프트웨어 기술 좋은 회사들은 그냥 최적화해서 그렇죠. 딱 맞게 만들면 하드웨어를 되니까. 딱 적게 쓰는데 기술이 좀 떨어지고 최적화가 안 되는 회사들 다 특히나- 발라. 그렇죠. 중국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차라면 네. 테슬라 수준의 성능을 내려면 얼마나 하드웨어를 아. 발라야 되겠어요. 그죠? 발라. 돈으로 바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반도체 시장, 또 메모리 엄청난 시장에 얼마나 수요. 큰 수요가 생기겠어요. 와 진짜 아니 피처폰에서 스마트폰까지 불과 몇 년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 자율주행차가 또 엄청 얼마 안 걸린 스마트폰 것 같은 같아요. 경우는 이 교체 사이클이 한 3, 4년 동안 이 압축적으로 벌어졌잖아요. 네. 자동차는 연간 1억대 시장이 있지만 기존에 깔려있던 차들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이클이 얼마나 길겠어요. 아. 그렇죠. 기존에 전 세계에 있는 한 15억대 내연기관 차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수요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수요가 쭉 오래 간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을 너무 막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그렇죠. 이제 짐작도 안 가고. 그리고 지난주 했던 네. UAM 되면 또 반도체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UAM 저궤도 위성에 다 또 반도체. 그렇죠. 저궤도 위성 반도체 덩어리죠. 와, 네, 그 서버. 덩어리들이 그렇죠. 또 늘어나겠네요. 기지국에도 반도체 네. 발라야 되고요. 야, 네. 발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습니다. 네. 요즘 또 주가가 약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출렁이고 네네. 있는데 네네. 주린이들은 또 이렇게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 하고 네네.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까지 못 파셨으면 네. 그냥 존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네. 제가 이제 골프는 잘 안 치는데요. 예전에 나가면 골프장에서 하는 농담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타이거즈보다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방향성하고 거리예요. 그게 다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네. 방향성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아이템이나 이런 좋은 프로들 보고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그렇죠. 그 확실해요. 거리라는 타이밍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아무도 알 수밖에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이라는 것도 분할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 방향성이 좋은 이런 회사들은 계속 현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캐시가 있으면 뭐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방향은 무조건 그렇죠. 우상향이다. 지금까지 들었으면 이거는 안 살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아이템에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수요가 폭발을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네, 됩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우리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